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몰려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이제 그만 무리해 달라보는 작은 SOS가 켜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피로감은 대부분 60세 이후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잠부족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세포 에너지 생산 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류가 줄며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몸은 마치 장시간 등산을 한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의 경계를 넘어가 있었죠. 간은 피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간세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에너지 합성이 느려지며 그 결과로 기묘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런 피로는 종종 심혈관 질환의 시작 신호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마치 펌프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냅니다. 하지만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말초까지 혈액이 닿지 않아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는데 몸이 축 처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약 80%가 이런 피로 신호를 경험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이 탓이지 라는 생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병은 항상 조용히 익숙한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몸의 피로는 언어입니다. 가벼운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휴식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이때 단순히 비타민이나 커피로 해결하려는 건 불을 덮기 위해 연기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이런 피로를 줄이려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가벼운 산책, 수분 섭취,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버티지 않는 태도. 이 네 가지가 피로의 뿌리를 안정시킵니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노인입니다. 젊을 때는 피로를 성실함의 증거로 여겼지만 이제는 경고의 신호로 듣습니다. 몸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오래가기 어렵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숨소리가 달라질 때 생명의 시계가 흔들리는 순간 호흡의 변화는 몸이 마지막까지 보내는 가장 강한 SOS 중 하나입니다. 숨은 생명의 리듬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우리는 매 초마다 작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숨이 짧아지고 평소보다 약간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체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낸 두 번째 SOS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숨이 달라진다는 건 산소의 교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폐포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세포는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마치 불완전한 엔진처럼 연료는 있는데 점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피로,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죠.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의 좌심실 기능이 약해진 심부전 초기였죠.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뛰지만 그 리듬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온몸의 순환이 무너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탄성이 떨어져 가쁜 숨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폐의 탄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포벽이 얇아지고 미세한 공기 주머니들이 합쳐지며 산소 교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잘 때 혹은 새벽녘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공포스럽지만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숨소리 변화는 병원에 가기 전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누워있을 때 숨이 가쁘다. 평소보다 말이 짧아진다. 가벼운 일에도 한숨이 잦아진다. 이 세 가지는 심폐기능 저하의 조기 징후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의 다른 부위는 감출 수 있어도 호흡은 그날의 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회복하려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숨이 달라졌다면 먼저 호흡을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폐와 횡격막을 깨우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5분간 복식 호흡을 한 노인들이 3개월 후 폐활량이 평균 12% 향상되고 혈압 수치가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숨을 다스리는 것이 곧 생명을 다스리는 일인 셈입니다. 저 역시 병원 근무 시절 야근이 잦을 때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병동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죠. 지금 이 숨 하나가 내 몸을 살리고 있다. 그렇게 호흡을 의식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숨소리가 달라질 때 몸은 이미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그 한숨조차 몸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나 너무 흔해서 쉽게 지나치는 손끝과 발끝의 차가운 경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끝이 싸늘해져 담요를 덮었는데도 따뜻해지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은 이미 혈액순환의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 조절 능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끝과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금세 차가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혈액이 잘 안 도는 느낌이 아니라 심혈관계나 신경계의 이상이 시작되었다는 SOS 신호입니다. 한 74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도 손발이 늘 차다고 말씀하셨죠.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다리 쪽 말초혈관 협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해 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했다면 조금씩 진행되어 괴사나 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혈류 저하, 신경 손상, 그리고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 가지 않았는데도 손발이 시리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몸은 이미 온도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피부 온도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순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도 피부의 혈류가 감소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장기에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의 대칭을 살피는 것입니다.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의 온도가 다르거나 한쪽 발만 유난히 차갑다면 그건 특정 혈관이 좁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끝이 자주 창백해지거나 파래진다면 혈관 수축성 질환이나 루푸스, 당뇨성 신경병증 같은 만성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나이 탓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혈관이 피곤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조금씩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물은 흐르지만 압력은 줄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족욕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짜 해결책은 혈류 자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루 쉴 분, 발끝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말초,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또한 적당한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에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심장이 보내는 엽서입니다. 그 엽서를 읽지 않고 버리면 언젠가 더 큰 경고장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금 읽고 행동한다면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거울 속 얼굴빛이 갑자기 달라질 때 그건 피부가 아니라 혈액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거울을 보다 문득 오늘따라 얼굴이 누렇게 떴네 하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위에서 요즘 얼굴이 많이 하얘졌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볍게 웃으며 넘기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얼굴빛의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잠 부족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과 장기 기능의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굴빛은 우리 몸의 모니터 화면과 같습니다. 피부의 색, 윤기, 탄력, all of it은 혈액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가 탁하거나 순환이 막히면 화면의 색도 즉시 변합니다. 의학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는 이유는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피가 충분히 돌지 않거나 돌더라도 산소가 제대로 실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며 가장 자주 발견한 것은 피로와 안색 변화를 동시에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빈혈과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순환이 문제가 얼굴빛으로 드러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굴이 누렇게 되더니 식사 후마다 피곤해서 바로 눕게 됩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높고 담즙 정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간은 피를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색이 누렇게 변하며 눈 흰자도 약간 노랗게 뜨죠. 이건 단순히 간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독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하거나 입술색이 옅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 부족, 즉 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세포는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 피부가 하얗게, 때로는 회색빛으로 바뀝니다. 이때 몸은 산소를 아끼기 위해 피부 쪽 혈류를 줄이고 심장과 뇌 등 주요 장기로 돌립니다. 따라서 안색이 나빠질수록 그만큼 몸이 긴급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굴은 거울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몸속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말라가고 색이 바래고 윤기가 사라진다면 몸속의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얼굴빛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피는 물이 많을수록 잘 돕니다. 둘째, 소금과 당을 줄이세요. 염분과 당분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셋째, 30분의 가벼운 걷기, 혈류를 깨우는 최고의 약입니다. 넷째, 숨을 깊게 쉬세요. 산소는 얼굴빛을 되살리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한 80세 할머니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살 것 같아요. 얼굴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분은 식단을 조정하고 매일 20분씩 걸으며 단 한 달 만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혈액이 살아나면 얼굴도 다시 빛을 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피부색보다 더 미묘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변화. 평소보다 자주 깜빡이고 기억이 흐려질 때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던 일을 깜빡 잊고 다시 떠올리려 애쓴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웃어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 포도당의 25%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혈류의 질에 민감한 기관이죠. 60세 이후에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혈류 감소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하루만 지나면 까먹어요. 검사 결과 MRI에서 뇌의 백질 부위, 미세어혈, 혈류 부족, 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뇌의 작은 혈관들이 충분히 피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미세한 혈류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은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면서 3개월 만에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뇌는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고통신경이 없어 아파도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피로, 건망, 집중력, 저와 같은 일상적인 증상으로 자신의 위기를 알립니다. 그렇기에 조용한 신호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이 물건을 자주 놓고 다닌다. 3. 새로운 정보가 잘 저장되지 않는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 뇌는 이미 산소 부족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뇌의 혈류는 심장의 박동 리듬과 목혈관의 탄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심장이 약하거나 혈관이 딱딱하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의 팀워크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움직임입니다. 특히 아침 10분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목을 돌리는 동작은 경동맥 주변의 혈류를 자극해 뇌에 산소를 보냅니다. 또한 단백질과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군은 뇌세포의 회복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킵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는 쓸수록 늙지 않는다. 생각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든 행위가 뇌혈류를 자극하고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조차 뇌에게는 최고의 재활치료가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흐려지는 게 무서워요. 혹시 돌이킬 수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통로가 막힌 것뿐입니다.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건 운동, 식사, 호흡,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몸이 보낸 네 번째 신호로 가봅시다. 이제는 더 눈에 띄게 거울 속에서도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맛이 달라질 때 간과 신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반찬이 갑자기 입에 맞지 않거나 식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입맛이 없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죠. 하지만 식욕의 급격한 변화는 간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대사 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의 냄새와 맛을 인식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은 위와 간,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은 신장의 몫입니다. 이 세 기관 중 하나라도 피로하거나 손상되면 몸은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한 7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밥맛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동시에 상승했죠. 즉, 간과 신장 모두 피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간은 해독 공장이고 신장은 정화 필터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동시에 부담을 받으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줄입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반응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착각은 소화제가 해결해 주겠지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신장이 약할 때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면 오히려 약 성분이 이 장기들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약으로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셈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혈류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피로, 입맛 저하, 체중 감소, 미각 변화가 동반됩니다. 음식이 평소보다 짜게 느껴지거나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신장이 나트륨 배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은 요즘은 물맛도 이상하고 밥이 맹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낮아져 요독증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이제 그만 받아들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며 매일 오전 2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빛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식욕이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냥 입맛이 없다고 넘기지 말고 혈액 검사를 꼭 하세요. 특히 AST, ALT, 크레아티닌, BUN 수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간을 쉬게 하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튀김, 술,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대신 삶은 채소,
단백질, 미역국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신장을 돕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마다 두세 모금씩이 좋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욕은 몸의 대사 시계입니다. 시계가 멈췄다면 배터리를 갈아야지 억지로 돌리면 고장납니다. 그만큼 식욕 저하는 몸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생존 전략입니다. 몸은 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살리고 싶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방의학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갑니다. 밤마다 시트가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른다면 그건 단순히 더위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새벽녘, 잠결에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요즘 좀 더워서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은 단순한 전 조절이 아니라 몸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발한, 즉 잠잘 때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현상은 몸의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졌거나 내부 염증, 호르몬 변화 혹은 혈당 조절의 문제로 인해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땀샘의 반응성이 떨어지면서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신체는 과도한 땀을 흘려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등과 가슴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오히려 춥고 기운이 빠집니다. 검사 결과 그의 공복 혈당이 높고 자율신경 검사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즉, 혈당 변동과 신경계 피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수면 중 발하는 당뇨, 갑상선 질환, 폐결핵, 심지어 암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율신경은 몸의 온도, 심박수, 땀 분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낮 동안 과로하거나 감정적인 긴장을 많이 받으면 밤에 이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천이 상승하고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쏟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땀을 흘리고 나면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고 근육통이 생기죠. 저는 종종 환자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식은땀을 자주 흘리시나요? 그러면 그건 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땀은 감정과 생리의 교차점입니다. 특히 새벽 2시, 사실은 간이 해독을 담당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땀을 흘린다면 간이 피로하거나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억지로 약을 먹거나 덥지 않게 자야지 하는 단순한 대처가 아닙니다. 먼저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잠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식사를 피하세요. 카페인, 술, 단 음식을 줄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취침 전 10분, 복식 호흡을 통해 천과 심박수를 안정시키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또한 저녁 산책은 신체 리듬을 바로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녁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는 15분은 혈당과 천, 뇌의 피로까지 동시에 조절합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식은땀에 시달렸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남편의 땀은 줄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땀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로 느껴집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땀은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안에 당신의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몸의 겉이 아니라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근육이 빠져나가는 소리, 그건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 살이 빠졌네 하며 잠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3kg 이상 갑자기 빠진다면 그건 다이어트의 성공이 아니라 몸의 붕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 빠졌느냐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밥맛도 없고 몸이 홀쭉해졌어요. 그런데 별로 아프진 않아요. 검사 결과 혈당 수치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동시에 높았습니다. 즉, 내분 비계 불균형으로 인해 몸의 대사가 과도하게 빨라지고 근육 단백질이 연료처럼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지만 몸은 약해지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5% 이상 체중 감소는 명확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암의 초기 대사 이상, 당뇨병 악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소화기 질환,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의 양이 곧 수명과 직결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장기 기능을 보호하는 대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몸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의 살은 벽지이고 근육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벽지가 아무리 반짝여도 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시작되면 몸은 이미 에너지 불균형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음식 섭취량보다 소비가 많아지고 호르몬이 이를 보상하지 못할 때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나 염증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 20분의 가벼운 저항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근육량이 7% 증가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즉, 움직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개 단백질이 필요하며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의 합성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병원에 올 때마다 선생님, 근육이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 15분씩 의자 스쿼트를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이 빠진 게 아니라 힘이 돌아왔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근육, 혈류, 대사, 호르몬이 얽힌 정교한 생명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무너질 때 몸은 무게를 버림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는 절박한 시도를 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다시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한순간, 몸은 심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덜컥 뛰고 잠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대부분 놀라서 그렇겠지, 신경 쓰지 말자 하며 넘기지만 그 순간은 심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피 한 방울도 쉬지 않고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리듬이 흔들리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부정맥부생모이라고 부릅니다. 즉, 심장이 규칙적인 박동을 잃고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죠. 한 76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아서 깜짝 놀랐게요.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심방세동, 샤오이 신팡시동 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문제와 함께 노년층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정맥 형태입니다. 이 질환은 처음에는 가벼운 두근거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이상 높입니다. 심장의 리듬은 단순히 박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리듬은 곧 몸의 시간표이자 생명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불안정해지면 피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뇌는 순간적으로 산소를 잃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배는 답답해지며 손끝은 차가워집니다. 이때 몸은 온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단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부정맥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그 자체가 심장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감정을 기억하는 기관이라 불안과 분노가 쌓이면 박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매일 당신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슬픔이 많으면 박동이 느려지고, 두려움이 많으면 리듬이 흔들리며, 기쁨이 많으면 혈류가 가장 부드럽게 흐릅니다. 심장의 SOS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일즉시 맥박을 재보세요. 1분 동안 100회 이상이거나 50회 이하로 뛰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어지럼, 흉통, 숨참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뇌혈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세요. 심장은 조용하지만 감정의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기관입니다. 한 80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고 나는 멀쩡하다며 검사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심부전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물과 식이요법, 하루 20분의 천천한 산책으로 지금은 다시 건강한 박동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료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다시 리듬을 찾으니 마음도 다시 박자를 맞추더군요. 심장의 박동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 리듬이 불안정할 때 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경고를 들으면 심장은 언제든 다시 춤을 춥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몸속의 면역력 저하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입니다. 주방에서 손을 살짝 베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오히려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회복이 느리네 하고 웃어넘기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재생 시스템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혈류, 면역, 호르몬, 혈당이 얽혀 있습니다. 몸이 치유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정도로 이미 다른 장기들이 지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상처가 느리게 낫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혈당 불안정입니다. 혈액 속에 단기 많아지면 혈관벽이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세포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세포는 재료 부족 상태에 빠지고 피부 재생이 느려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작은 상처 하나로도 괴사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단순한 모기 물림인데 한 달째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내원했습니다. 혈당을 측정하니 110ml DL. 그분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피부의 상처가 몸속의 문제를 먼저 알려준 것이죠.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피부는 몸의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또한 상처 회복이 느린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상처를 메우는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거나 고기나 콩류를 피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복구할 재료를 잃습니다. 이건 마치 집을 고치려는데 벽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류 저하와 면역력 약화입니다. 심장이나 혈관이 약해져 피가 상처 부위로 충분히 가지 못하면 세포가 회복 명령을 받아도 일을 못합니다. 특히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은 혈관을 좁혀 상처 치유를 더디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건 몸이 그만큼 바쁘다는 뜻입니다. 간은 해독하느라, 신장은 정화하느라, 심장은 펌프질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쓰고 있죠. 결국 피부에는 남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느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당을 안정화시키세요. 식사 후 2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일 두부 한 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알코올 소독보다 식염수 세척과 수분 드레싱이 낫습니다. 넷째, 비타민C와 아연을 섭취하세요. 이 두 영양소는 피부 세포의 결합을 도와줍니다. 한 79세 남성 환자분은 발뒤꿈치 상처가 석 달째 낫지 않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과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자 2달 뒤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상처가 낫는 걸 보니 저도 다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상처의 회복은 곧 생명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상처는 작지만 메시지는 큽니다. 몸은 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너를 살리고 있다. 이제 다음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섬세한 변화, 냄새와 목소리가 달라질 때 뇌의 경고음이 시작됩니다. 언젠가부터 음식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익숙한 사람의 향기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적이 있나요? 또는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은요? 그 미묘한 변화는 단순히 감기나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뇌와 신경계가 보내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후각은 코끝에서 끝나지 않고 뇌 깊숙한 곳의 변형계,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냄새를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정, 기억, 호르몬 반응 전체가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후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이 복잡한 시스템 중 어딘가에서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60세 이후에 갑자기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었다면 이는 치매나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후각 저하가 있는 노인의 60% 이상이 5년 이내에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즉, 냄새 감각의 변화가 뇌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셈이죠.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음식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다 똑같아요. MRI 검사에서 후각신경 부위의 위축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그녀는 인지 훈련과 식이 개선을 통해 기능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몸의 언어를 제때 알아들은 덕분이었죠.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성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신호, 성대 근육, 호흡 리듬,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떨리거나 예전보다 낮아졌다면 이는 뇌신경의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킨슨 병이나 뇌졸중 전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목소리 변화입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가족들이 요즘 아버지 목소리가 얇아졌어요 라고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혈류 저하와 미세혈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와 함께 매일 노래 부르기와 발성 연습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목소리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신경은 자주 자극해야 기를 잃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성 훈련과 냄새 훈련은 퇴화된 신경을 자극해 뇌의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과일, 커피, 향초 냄새를 구분하기, 아침마다 큰 소리로 책 읽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늦춥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와 냄새는 뇌의 두 가지 창문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하나는 생존을 보여줍니다. 이 창문이 조금이라도 흐려진다면 지금 바로 닦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굳어버려 잘 닦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손끝의 떨림으로, 때로는 목소리의 떨림으로, 그리고 아주 미세한 향기의 변화를 통해 속삭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 언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로 가봅시다. 몸의 작은 경고를 듣고 삶을 바꾼 사람들, 그들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 기다립니다. 어느 날 82세의 김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1년 전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을 나이 탓이라 여기며 그냥 넘겼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는 심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15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몸은 늘 나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바쁘다고 못 들은 거였어요. 또 다른 환자, 70세의 이 여사님은
매일 새벽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송긋 저림으로 잠을 깼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 그분은 단순한 더위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200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 식단을 기록하고 잠자기 전 호흡 명상으로 자율신경을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새벽땀도 사라지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의 경고는 벌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아주 조용하지만 꾸준히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두근거림, 식욕 저하, 이 모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려는 과정입니다. 몸의 SOS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들을 귀만 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조기 인지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질병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몸은 이미 수십 번의 미세한 경고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쯤 나아간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1분만 시간을 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가자. 나도 쉬고 싶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자신의 몸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조금 일찍 자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깊이 숨쉬며,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세요. 지금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회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